영화 라시오몽,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헛간을 태우다, 그리고 하루키 소설을 바탕으로 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은 모두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영화입니다. 윌리엄 포크너의 헛간 태우기라는 단편 소설이 헛간을 태운다는 모티브를 제일 먼저 제시한 책이지만, 포크너의 소설에서 헛간을 태우는 것과 하루키 소설에서 헛간을 태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먼저 라시오몽이라는 영화는 1950년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만든 영화로, 살인사건을 둘러싼 당사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모두 서로 달라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을 각자의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알려주지 않고 끝이 납니다. 즉, 사람이란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에 유리하게 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100% 확실하기는 매우 어렵고, 어쩌면 당사자들 본인조차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는 유튜브나 인터넷에서도 많은 정보가 있으므로 여기선 이렇게 영화의 큰 주제만 언급하고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헛간을 태우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버닝이 하루키의 소설 헛간을 태우다를 바탕으로 했으므로 이 소설을 이해해야 영화 버닝도 제대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사실 라시오몽까지만 해도 등장인물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물론 무엇이 진실인가는 작가나 감독도 결론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알기 힘들다는 것이 본래 원작의 주제이므로 작가도 모르고 관객도 모르고, 그러한 사건이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주인공조차 아마도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를 것입니다. 단지 본인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을 뿐이죠. 진실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작품들이므로 이 작품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관객이나 독자는 그 작품을 잘못 읽은 것이죠. 라시오몽에서는 그러한 미궁과도 같은 왜곡된 진실에 대해 결과를 위주로 보여줄 뿐인데, 그것을 보다 존재론적으로 깊게 파고 들어간 것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헛간을 태우다라는 소설입니다. 라시오몽에서는 여성이 강간을 당하고 그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확실한 팩트이지만, 이 소설이나 영화 버닝에서는 실제 헛간이 불에 탔는지 안 탔는지, 혹은 살인이 났는지 안 났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먼저 여기서 잠깐 소설 헛간을 태우다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소설 속에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므로 여기에선 영화 버닝의 등장인물들의 이름인 종수와 해미, 그리고 벤을 대신 사용하겠습니다. 서른한 살 종수는 20세 여성 해미와 우연히 만나서 사귀게 되는데, 그녀는 간혹 모델 일을 하면서 유명한 연기자한테 판토마임을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해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녀는 유산을 받았는데, 그녀는 그 돈으로 북아프리카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한 20대 후반의 남성인 벤과 함께 귀국을 하는데, 그 남자는 무역업을 한다고 하고 돈이 매우 많아 보였으며 독일제 스포츠카를 몰고 다녔습니다. 해미와 벤은 서로 자주 만나는 듯 했고, 어느 날 두 사람이 같이 종수의 집으로 놀러 오게 됩니다. 여기서 세 사람은 술과 음식을 즐기다가 벤의 권유로 대마초를 피웠는데, 해미는 먼저 잠에 골아 떨어졌고 두 남성이 남아 2개 피체의 대마초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대마초를 피다가 종수가 문득 어릴 때 학예에서 한 연극을 떠올리게 됩니다. 새끼 여우가 장갑을 사러 왔는데 돈이 부족해서 사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연극에서 그는 장갑가게 주인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종수의 회상에서 그가 돈이 부족하구나, 돈을 모아서 다시 와라, 그러면 이라는 대사를 한 기억을 떠올리는데, 갑자기 벤이 저는 때때로 헛간을 태웁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회상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성은 이 대마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피우면 온갖 종류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빛, 냄새, 그런 것들이죠 라고 합니다.
아마도 주인공이 갑자기 무의미한 듯 보이는 어린 시절 연극을 떠올린 것도 그 대마초의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인공은 기억 속 하계회 무대의 소란함, 배경으로 세우던 널빤지에 칠해진 물감 냄새에 취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수는 벤에게 헛간을 태우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 남성은 2달에 하나꼴로 버려진 헛간을 태운다고 합니다. 불을 지르는 것은 지금 대마초를 피우는 것과 같은 범죄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버려지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헛간이므로 경찰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런 비밀을 왜 자기한테는 하느냐고 묻는 종수의 질문에 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소설가이고 인간의 행동 패턴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요. 소설가란 어떤 물건이나 일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 물건이나 일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종수의 집 주변에 헛간을 하나 태울 예정이고 사실 오늘 여기 갑자기 찾아온 것도 그 헛간을 점검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날부터 종수는 마을의 지도를 사서 주변의 모든 헛간을 다 조사하고 그 중에서 불태워져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헛간들을 추려서 매일 아침마다 조깅을 하면서 그 헛간들을 감시합니다. 그러나 조만간 태울 것이라고 했던 헛간은 한 달이 지나도록 그대로였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나서 종수는 우연히 어느 카페에서 벤을 만나게 되었고 헛간을 태운다는 일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벤은 이미 헛간을 태웠다고 합니다. 종수가 비록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조사했으나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게 너무 가까워서 못 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벤은 종수에게 그날 이후 해미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종수도 그날 이후로 해미를 만나지 못했고 연락도 안 되었는데 벤도 해미와 연락이 안 되고 판토마임 수업에도 안 나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후 종수는 해미 아파트까지 찾아가 보았지만 방문은 잠겨 있었고 우편함에는 밀린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종수는 우편함에 연락을 바란다는 쪽지를 넣어두고 갔는데 다음에 다시 가보니 문에는 다른 사람의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종수는 해미는 사라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종수는 매일 아침 5개의 헛간 앞을 뛰면서 헛간을 감시하는데 헛간은 매번 그대로이고 어디서도 헛간이 탔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의 어둠 속에서 때때로 불에 타서 무너져가는 헛간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헛간을 태우다라는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기억의 왜곡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왜곡을 통해 현실을 모호하게 만드는 행위의 예로 나오는 것이 판토마임이라는 행위이고 이는 영화 버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음 대사는 헛간을 태우다에서 해미가 한 말을 종수가 전하는 대목입니다. 귤 껍질 벗기기란 말 그대로 귤의 껍질을 벗기는 것이다. 그녀의 왼쪽에는 귤이 가득 들어있는 유리 그릇이 있고 오른쪽에는 껍질을 넣는 그릇이 있다고 하는 설정이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녀는 그 상상 속의 귤을 하나씩 먹고는 그 껍질을 뭉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릇에 넣었다. 그 동작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는 영화 버닝에서 해미도 비슷한 대사를 합니다. 여기 귤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 귤이 없다는 것을 잊어먹으면 돼. 이는 흥미롭고 낭만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남을 속이고 자기를 믿게 만들고자 할 때 자신이 악마가 아니라 희생자를 도우려는 천사라는 생각으로 남의 고열을 쥐어짜르는 사람들이 쓰기 좋은 수법이죠.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정도가 되어야 남들도 속아 넘어가기 쉽고 자신의 거짓에 설득력이 생기니까요. 드라마나 연극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마저 속을 정도의 몰입은 훌륭한 예술작품이 되고 명분이 있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왜곡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명분 없는 거짓말과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진짜로 남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이도 이렇게 스스로 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짜 현실이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받아들이는 정보를 어느 정도 왜곡해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속이고 이익을 취하기 위한 사기인지 아니면 예능이나 살기 위한 방편인지는 일단 이 소설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능이건 사기이건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바탕을 둔 일반적인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종수에 해당하는 남자 주인공도 사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차는 이전에 봤을 때만큼 빛나고 있지는 않았다. 은색이 왠지 칙칙해 보였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인지도 모른다. 나는 자신의 기억을 좋을 대로 바꿔버리는 경향이 있다. 즉 종수에 해당하는 주인공도 사실은 본인이 기억을 좋을 대로 바꾸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로 인한 부작용도 알고 제어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기억의 조작은 다른 사람에게 크게 해를 끼치는 정도는 아니므로 그러한 왜곡이라는 주제가 그에게는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 않을 뿐입니다. 헛간을 태우겠다는 벤도 헛간을 태우는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헛간을 허락 없이 태웁니다. 물론 큰 화재가 되지 않을 만한 것들을 택합니다. 저는 불이 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단지 헛간을 태우고 싶은 거니까요. 가솔린을 뿌리고 성냥불을 긋고는 금방 도망치죠. 그리고 먼 곳에서 쌍안경으로 느긋하게 지켜보죠. 잡히지 않아요. 조그마한 헛간 하나 태웠다고 경찰이 도로를 샅샅이 수색하거나 하지도 않으니까요. 헛간을 태운다는 것은 판토마임과 같은 기억의 조작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타서 없어진다는 것에서 기억을 지우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이 남성도 사실 기억의 조작과 진실의 왜곡을 상징하는 헛간을 태우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기억에서 지워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의도적으로 감추고 조작해서 왜곡된 진실을 알리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의 흐름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왜곡은 대부분 이미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한 왜곡입니다. 영화 라쇼몽도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서로 다른 왜곡이 겹치면서 만들어진 이야기죠. 물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과장된 인식과 같은 왜곡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주제를 다룬 영화도 있습니다. 헛간을 태우다에서 현실의 왜곡은 기억의 왜곡을 바탕으로 하지만 여기서도 앞으로 헛간을 태울 것이라는 미래의 왜곡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것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기억과 의미 없는 기억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가치 있는 기억과 지우고 싶은 기억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그러한 기억의 왜곡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매우 심각해서 병적인 수준 혹은 범죄의 수준까지 이른 사람들을 다루는 것은 매우 특이한 사람들이 나오는 공포나 스릴러 영화가 될 것이지만 헛간을 태우다는 그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에서 크고 작은 차이가 나는 기억의 왜곡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설 헛간을 태우다에서 벤에 해당하는 인물이 처음 종수에게 헛간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종수가 갑자기 어린 시절에 학예회에서 한 연극을 회상하는 중간에서입니다. 왜 갑자기 그때 그 연극의 기억이 떠올랐는지는 그렇게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작용을 하는 대마초의 영향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이 기억은 종수에게는 태워져서 없어져 버려도 상관없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헛간과도 같이 그의 인생에 별 의미가 없이 남아있는 기억일 수 있습니다. 혹은 종수도 모르는 어떠한 환경이나 연관된 사건들이 잊혀졌던 기억을 끄집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이건 간에 그 기억과 현재 상황의 연관성을 알아낼 수 없다면 그 기억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없어져도 상관없는 기억입니다. 어쩌면 이 기억은 종수의 머릿속에서 지워지기를 기다리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벤은 헛간을 태우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헛간이 있고 그것들이 모두 나에게 태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듯이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라지는 겁니다. 갑자기 말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본래는 현실에 존재했던 헛간이 이제는 그런 것은 본래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변해버립니다. 앞서 귤껍질 까기 판토마임에서는 현재 있지 않은 것을 있는 것으로 속이는 것과 달리 배는 분명히 존재했던 것을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의 차이는 있지만 기억과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한다는 것에서는 서로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판토마임과 같은 왜곡의 목적은 단지 자기 자신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속이는 것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벤의 조작이 자신의 기억이 아니라 타인의 기억을 조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벤이 자신의 헛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헛간을 태운다는 대사에서 암시되어 나옵니다. 왜 제가 제 헛간을 태웁니까? 어째서 제가 많은 헛간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헛간을 태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술사나 초능력자가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의 머릿속의 기억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의 현실 인식에 혼돈을 가져다 줄 수는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억을 지운다는 행위를 상징하는 다른 사람의 헛간을 태우는 것을 벤이 판토마임과 같은 자기 암시로 실행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불타 없어진 헛간이 없으므로 종수의 눈에는 불에 탄 헛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실제로 그 헛간이 있다는 것조차 종수가 잊어버릴 정도로 완전한 마술과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진정한 기억의 삭제이자 기록의 삭제일 테니까요. 어떠한 헛간이 불에 탔다는 인식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억의 소멸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억의 소멸은 그러한 헛간이 있었다는 것과 그것이 불에 탔다는 것까지 잊혀져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소설이 그 정도까지의 환상을 말하는 것은 아닌 듯 하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작가의 목적은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호한 상태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니까요. 비록 벤이 실제로 종수의 기억을 소멸시키지는 못했지만 종수로 하여금 현실의 혼돈을 가져오게 한 것에는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종수는 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그다지 비중 있게 염두에 두지 않고 계속해서 헛간이 탔다는데 왜 그 헛간이 자기에겐 보이지 않는지를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마지막은 종수의 다음과 같은 대사로 끝이 납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나는 때때로 불에 타서 무너져가는 헛간을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에서 남을 속이는 것으로 이어지는 판토마임과 같은 벤의 속임수가 종수에게 최면처럼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벤이 쓰는 방법이 일종의 최면과도 같은 기법이라는 것은 소설 속에서 벤이 손가락을 꺾는 행위로 암시되어 나타납니다. 소설 속에서 벤이 종수 앞에서 손가락을 꺾어서 소리를 내는 장면이 3번이 나옵니다. 손가락을 꺾어서 소리를 내는 것은 최면술사가 최면을 걸 때 손가락으로 딸깍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최면에 들어가게 하거나 깨어나게 하는 것과 같은 장치입니다. 물론 단지 이걸로 실제 사람이 최면에 걸린다는 말이 아니라 최면에 걸리게 하는 것과 같은 의도로 상대방의 기억에 조작을 가할 메시지를 주입하는 행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어쩌면 본인이 계산해서 나온 것이 아닌 무의식적으로 따라 나온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자극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은 소설 속 종수의 독백에서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나는 때때로 그가 나에게 헛간을 태우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헛간을 태운다는 이미지를 나의 머릿속에 집어넣은 후 자전거 타이어 공기를 넣듯이 그것을 점점 부풀려가는 것이다. 정말로 나는 때때로 그가 태우기를 가만히 기다릴 정도라면 차라리 스스로 성냥을 켜서 태워버리는 것이 빠르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것은 단지 낡은 헛간일 뿐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나의 지나친 생각이다. 헛간을 태우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다. 아무리 내 머릿속에서 헛간을 태운다는 이미지를 그려보아도 나는 헛간을 태우거나 하는 타입이 아니다. 종수의 이런 생각은 사실 반은 맞는 말입니다.
즉 벤에 해당하는 인물은 종수의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을 주입시키려는 계획은 있었는데 그것은 종수로 하여금 헛간을 태우게 하려는 생각을 주입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말할 동시존재라는 개념을 주입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벤의 이러한 조작 행위는 단지 과거의 기억을 조작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로 태우지도 않을 헛간을 태울 것이라며 미래의 사건을 조작한 것에서 출발해서 헛간이 이미 타버렸다는 과거의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어차피 실제로 벌어지지 않을 미래의 일을 혼자서 판토마임 같은 상상으로 실제처럼 느끼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사실처럼 주입하고 이미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것이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착각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수법은 사실 요즘에도 정치 사회 기사들에서 대중을 선동할 때 흔히 쓰이는 수법이고 그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은 불에 탄 헛간이 없는데도 어딘가에 분명히 불에 탄 헛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단지 소설 속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벤은 현실에서 약간의 왜곡으로 과거와 현실을 조작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정치가나 언론 매체 같은 것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벤은 근본적으로 선악의 구분을 떠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억의 왜곡이라는 심리적 현상을 대표하는 인물일 뿐이고 오히려 종수에게 그러한 기억의 왜곡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역할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암시는 소설 속 벤의 다음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판단 같은 것은 하지 않아요. 태워지기를 기다리는 헛간이 있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저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를테면 비 같은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강이 넘치고 뭔가가 쓸려 내려갑니다. 그렇다고 비가 무슨 판단을 하겠습니까? 제가 비도덕적인 것을 지향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윤리가 있습니다. 윤리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죠. 윤리가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리란 동시 존재의 균형을 조율하는 무엇이라고. 여기서 벤이 판단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고 한 말은 자신이 하는 심리적 왜곡 현상이 정치적, 경제적 유불리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기의 수단이기 이전에 원래 사람의 타고난 한계에 따르는 본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와 같다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본능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가 내리면 뭔가가 쓸려 내려가듯 기억도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쓸려 내려가면서 지워지고 왜곡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비도덕적인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름대로 윤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비록 이러한 심리적 왜곡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에서 나오는 본능이긴 하지만 자신은 그러한 왜곡이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크게 문제를 일으킬 정도가 아닌 선에서 해소될 수 있게 활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존재라는 어려운 말을 하면서 균형을 조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동시존재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의 기반을 두고 나오는 말입니다. 헛간은 탄 것이기도 하고 안 탄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타지 않았고 단지 판토마임과 같은 속임수로 위장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실제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타버린 헛간을 실제로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는 탄 것이면서 동시에 타지 않은 것입니다. 즉 현실적인 실체가 아닌 사람의 인식이라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눈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상태가 동시에 공존하는 동시 존재의 상태와 같은 것이 됩니다. 이는 현대과학의 양자역학에서 빛이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된다는 개념에서 나온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같은 개념과도 통하는 개념입니다. 상자 안에 고양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상자를 열어서 관찰해 보기 전에는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 고양이는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는 동시 존재의 고양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 버닝에서는 해미의 고양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보일이라는 이름의 고양이로 나옵니다. 그런데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박스를 열어보면 사실이 확정되고
그때부터는 동시 존재가 아닌 하나의 존재로 방향이 정해지지만 지금 헛간이 탄 경우는 그와 다릅니다. 헛간을 태웠다는 사람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말로만 태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은 관찰 행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설의 내용 이해를 위해 벤이 판토마임과 같은 속임수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와 종수를 속였다고 했지만 사실 벤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종수도 모르고 지나칠 만한 구석진 곳에 헛간을 몰래 태운 것인지조차도 이 소설을 해석하는 저나 다른 독자들이 하나로 결론 내리기 힘든 동시 존재의 상태입니다. 즉 벤은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벤은 바로 그러한 존재의 모호함과 심리적 왜곡의 일반적인 현상을 종수에게 가르쳐주는 존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벤이 사건의 조작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자이거나 여성을 살해한 살인범과 같은 존재인지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벤은 마지막으로 종수에게 또 다른 수수께끼를 던져주고 떠납니다. 바로 해미의 사라짐이 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독자들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벤이 헛간을 태운다는 말을 한 시점과 해미가 사라진 시점이 일치하면서 헛간을 태운다는 것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고 영화 버닝에서 종수는 실제로 그러한 의심을 품고 벤을 살해하게까지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역시 동시 존재의 상태일 뿐입니다. 즉 벤이 헛간을 태우듯 해미를 살해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작가조차도 모르는 일입니다. 작가의 목적은 바로 그러한 동시 존재의 모호함을 독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므로 독자의 머릿속에 그러한 의문을 심어놓으면서 동시에 정말 그가 살해한 것이 맞을까라는 의문도 함께 남겼으면 목표는 이미 달성된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추론과 일부 왜곡된 기록을 바탕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것이 선이고 저것이 악이라고 규정을 짓는 것은 그냥 혼자 판토마임을 즐겼을 뿐인 벤을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실제 살인을 저지른 벤을 그냥 판토마임을 즐겼을 뿐이라고 봐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의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애매하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기억의 왜곡이 겹치면서 진실을 가려내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영화 라시오몽에서처럼 사람이 살해당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중이라는 해법을 제시하고 중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강조하는데 이 소설에서 벤에 해당하는 남성이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다는 동시 존재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둔 채로 있을 것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동양 철학의 중과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시 존재의 개념은 제가 주역책과 동영상 강의에서 다루는 진동 상태라는 개념과 비슷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중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방법이 문제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소설을 쓰는 사람이고 인간의 행동 패턴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요. 소설가란 어떤 물건이나 일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 물건이나 일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침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했고. 즉 어느 한쪽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치우친 기준에 따르는 판단이 아니라 물건이나 일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성적 판단보다는 뭔가 영적인 능력으로 직관에 의해 사물의 본질을 집어내되 항상 이쪽과 저쪽이 다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성적 판단을 무시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고 이성적 판단으로 다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거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쉽게 길러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예술가적 영감에 가까운 감각도 한두 번은 우연히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이성적 판단이 같이 하지 않으면 무모한 의심과 사실의 병적인 왜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런 것인지는 누구도 입증하기 쉽지 않으니 이 또한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가가 동시 상태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 것에는 바로 이러한 이성과 감성적 영감의 조화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설 속 종수가 불에 탈 헛간을 찾기 위해 지도의 숫자로 분석을 하고 위치를 탐색하는 과정은 나름 과학적 판단에 근거한 이성적 행위를 상징합니다. 배는 이러한 종수의 행동을 매우 치밀하고 논리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판단과 방법을 사용한 종수조차 벤의 최면에 걸려서 벤이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가정은 놓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벤의 가르침처럼 벤이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안 하기도 했다는 동시 상태의 균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벤이 정말로 헛간을 태웠는지 안 태웠는지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고로 벤이 종수에게 말한 동시 상태의 균형이라는 말에 종수가 자신도 모르게 말려들고 학습하게 되면서 이성적 사고와 감성적 영감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벤이 헛간 태우는 이야기를 종수에게 한 이유가 그가 소설가이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 소설을 쓰는 사람은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그러한 동시존재의 상태를 인지하고 이성적 판단에만 얽매이지 말고 냉철한 직관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소설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현실을 왜곡하는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소설 쓰고 있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소설은 현실을 바탕으로 다소간의 왜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그것이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실화라고 할지라도 작가의 의도에 따라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왜곡된 현실이 다소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이야기의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순전히 작가의 개인적인 심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소설가의 소설 쓰기는 본래 기억과 현실의 조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설에서 작가가 이러한 현실의 조작을 가했다고 해서 누구도 그것을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소설일 뿐이니까요. 물론 똑같은 현실의 등장인물을 실명으로 공개하면서 어떤 사람을 악마로 몰아간다면 그 사람은 매우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이 아닌 신문기사에서 이러한 조작이나 왜곡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죠. 사실 태워져도 아무도 눈치 못할 헛간과 같은 아주 작은 사실 하나의 왜곡만으로도 독자가 받아들이는 방향을 완전히 다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의 기사와 사설을 쓰는 기자들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어느 정도 이러한 소설 쓰기 위험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사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두가 각자의 소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때는 이제 피해자도 생기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인데 그 정도 수준의 커다란 왜곡이라고 하더라도 가족, 친구와 같은 대인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단지 개인적인 희생과 스트레스로 남을 뿐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영화 버닝의 종수처럼 분노로 표출이 돼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면 그때 가서야 사회적 문제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버닝의 종수와 달리 소설 헛간을 태우다의 주인공은 그것을 분노로 표출하지는 않습니다.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소설 속의 벤에 해당하는 남성이 실제로 헛간을 태운 것은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풀어갔지만 이제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그 남성이 실제로 헛간을 태웠는지 아닌지는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성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 조사에서 태워진 헛간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그 남성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결론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설 속 종수도 그렇고 소설을 읽은 독자도 그렇고 벤이 실제로 헛간을 불태웠을 것이라는 의혹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혹시 헛간을 태운다는 것이 해미를 죽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독자가 작가의 유혹에 말려들어서 불완전한 근거의 조각들을 의심이라는 본드로 붙여서 퍼즐을 맞추고 각자의 소설을 쓰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헛간이 실제로 태워졌는지 그 여성을 이 남성이 죽인 것인지는 작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 확실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냉철한 정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지도를 사서 숫자로 계산을 하고 논리적으로 추리하는 종수의 모습은 이성적 판단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벤이 이미 헛간을 태웠다고 말한 것을 거짓이라고 단정 짓지 않고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살아가는 소설 속 종수의 모습은 동시 존재의 양면성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대사인 밤의 어둠 속에서 나는 때때로 불에 타서 무너져가는 헛간을 생각한다는 말은 불확실한 현실에서 의심을 확신으로 만드는 과정을 삭제하고 의심은 의심으로 남겨둔 채 살아가는 삶의 근원적인 불안함 같은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상으로 소설 헛간을 태우다에 대한 해석을 마치고 영화 버닝의 해석은 다음 동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